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웨스트햄 vs 선더랜드. 이 경기는 단순한 리그 한 경기가 아니라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클럽의 경제적 미래와 프리미어리그 생존이 걸린 승부에 가깝다. 승점 17점, 리그 18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선수단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2부 강등 시 TV 중계권료와 스폰서, 관중 수익까지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압박이 더해져 있다. 그래서 웨스트햄은 초반부터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보다는 홈의 공기를 등에 업고 전방 압박과 강한 몸싸움으로 경기 흐름을 끌고 오려 할 가능성이 크다. 파케타는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을 조정하며 가로 방향 패스로 선더랜드의 12선을 움직인 뒤 틈이 열리면 카스텔리아누스에게 직선적인 패스를 찔러 넣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보에는 오른쪽에서 대각선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반복해서 찔러 들어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선더랜드는 브로베이와 아딕나를 앞세운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일부 강등 위기에서 동기부여가 극대화된 웨스트햄의 압박을 풀어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웨스트햄이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면 자카가 빌드업의 첫 관문에서 압박을 견디며 탈출해야 하는데, 이 구간에서 볼을 잃는 순간 바로 역습 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웨스트햄은 중원에서 볼을 탈취하는 순간 파케타가 첫 터치의 방향 전환을 하며 상대 이선을 제치고 보행과 카스텔리아누스 쪽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그림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려 공격 숫자를 늘릴수록 뒷공간 노출 위험이 커지고 웨스트햄의 직선적인 전환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더랜드가 역습에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과 동기부여, 그리고 홈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흐름은 웨스트햄 쪽으로 조금씩 기울 공산이 크다. 웨스트햄은 단순히 이기면 좋다 수준이 아니라 지면 구단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는 위기의식을 안고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세컨볼 경쟁과 박스 안몸 싸움에서 평소보다 더 거칠고 집요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 전술적으로는 파케타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수비 시에는 4-3-2-1의 세컨드 라인이 촘촘히 압박을 걸고, 공격 시에는 보행과 이선 자원들이 카스텔리아누스 주변에서 세컨볼을 노리는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더랜드가 스코어에 따라 라인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웨스트햄의 역습과 박스 침투 빈도가 더 늘어나며 추가골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의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한 동기부여와 에너지 레벨이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되는 승부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웨스트햄 쪽 기대값이 확실히 더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웨스트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라요 바이카노 vs 오사수나. 이번 매치는 전형적인 조직력 대비 공격 단조로움을 공유하는 두 팀이 만나는 자리다. 양팀 모두 수비 블록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공을 잡았을 때 전방을 찢어줄 뚜렷한 패턴이 부족해 중원과 측면에서 볼만 주고받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전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언은 28라존을 통해 중앙에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때 프루토스와 알바로 가르시아를 측면에 세워 폭을 넓혀보겠지만, 전방 침투 루트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박스 안에서 부드럽게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장면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오사수나 역시 루벤 가르시아와 아이마르 오로즈가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근처까지 천천히 전진하려 하겠지만, 수비 라인이 잘 정렬된 라요를 상대로 한 번에 라인을 깨는 전진 패스를 만들어내기에는 패턴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중원에서의 볼 순환은 어느 정도 유지되더라도 결국 볼은 측면을 한번 돌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양팀 모두에게서 반복되면서 경기 전체 템포가 루즈해질 공산이 크다. 이런 구도에서는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크게 무너질 일이 적고 공격 시에도 리스크를 크게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슈팅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은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전에 투입될 교체 자원들 역시 폭발적인 1대1 돌파나 압도적인 결정력을 갖춘 타입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뒤집어 놓을 만큼 드라마틱한 공격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지키는 쪽이 이득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양팀 모두 무리하게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승점을 나누는 흐름에 만족하는 전개가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라기보다 어느 쪽도 확실하게 틀을 깨지 못하는 사이 시간만 흘러가는 타입의 경기로 스코어가 크게 열리지 않는 저득점 양상에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코모 vs 토리노. 이번 매치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꾸준한 득점력을 가진 코모의 공격 패턴이 토리노의 불안한 좌측 윙백 타이밍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는 경기에 가깝다. 코모는 시즌 내내 평균 1.47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한 경기에서 두세 번은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다. 두비카스가 박스 안에서 수비라인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마무리각을 만들고, 니코 파스가 그 뒤에서 전진 패스와 공간 창출을 동시에 책임지는 그림이 이미 팀에 잘 녹아들어 있다. 여기에 헤수스 로드리게스의 반대 전환 돌파가 더해지면 토리노 입장에서는 좌측 윙백 뒤 공간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된다. 토리노의 좌측 윙백은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에 가담했다가 전환 상황에서 복귀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는데, 이 지점을 코모가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헤수스 로드리게스다.
니코 파스가 중앙에서 한 번 볼을 끌어주며 상대 블록을 한쪽으로 끌어모은 뒤 반대 측면으로 전원 패스를 뿌리면 헤수스 로드리게스가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찢는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각이 열린다. 이때 두비카스는 박스 안에서 니어 쪽으로 파고들며 수비수를 끌고 가고 후방에서 올라오는 이선 자원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면 토리노 3백은 수비 라인을 정리하기조차 바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토리노도 사파타의 제공권과 시메오네의 활동량을 앞세워 역습 한두 번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을 잠재력은 있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수비 조직이 측면에서 흔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여지가 있다. 특히 코모가 홈에서 볼을 소유하는 흐름을 만들 경우 토리노 윙백의 왕복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와 커버 타이밍이 더 느려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코모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시즌 내내 보여준 득점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리노 좌측 날개의 밸런스 붕괴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결국 성공적인 반대 전환 헤수스 로드리게스의 돌파 두비카스의 마무리 이 삼각구도가 전개되는 빈도만 확보된다면 코모의 득점 기대값이 토리노보다 앞선다는 판단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코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레버쿠젠 vs 브레멘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조직적인 공격 vs 흔들리는 수비 라인의 구도로 볼 수 있다. 레버쿠젠은 3-4-3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전방에 3명의 공격 자원을 두고 중원에서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전개축을 잡으면서 템포를 조절한다.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을 탐색하다가 상대 중앙 수비의 간격이 어긋나는 순간을 포착하면 곧바로 라인 브레이킹 스루 패스를 찔러 넣어 단번에 박스 앞까지 공을 운반한다. 브레멘은 3-5-2로 중원 숫자를 늘리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싶어 하지만 중앙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아 마지막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전개 초반에는 어느 정도 미드필드 싸움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어도 레버쿠젠이 한두 번 라인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포백앞 공간과 뒷공간을 동시에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브레멘이 시즌 동안 이미 34실점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비 조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라인이 한번 깨지는 순간 수비수들은 공만 따라가느라 서로 간 거리를 놓치고 이 틈을 레버쿠젠의 공격 자원들이 놓칠 리가 없다.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하프 스페이스 혹은 센터 서클 인근에서 여유있게 볼을 잡는 순간 전방의 테리어와 틸만은 동시에 뒷공간을 향해 파고들 준비를 할 것이다. 이때 정확한 타이밍에 스루 패스가 투입되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브레멘이 라인을 내리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너무 내려앉은 상태에서는 세컨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고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박스 앞에서 두 번, 세 번씩 볼을 만지며 방향을 바꾼 뒤 중거리 슛이나 사이드 체인지까지 여유있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라인을 올리면 은진마의 뒷공간 침투를 활용한 역습은 가능하지만 되려 레버쿠젠이 전원 상황에서 똑같이 라인 뒤를 파고들 수 있는 교환 조건을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실점이 이미 많이 쌓여있는 팀에게는 이런 열린 승부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이 진행될수록 브레멘은 라인 운영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레버쿠젠은 점점 더 자신있게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점유 시간을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결국 레버쿠젠이 만들어내는 유효 슈팅과 득점 기대값이 꾸준히 우위를 점하고 브레멘은 소수의 역습 찬스에만 기대해야 하는 불안한 그림이 나올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버쿠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바이에른 뮌헨 vs 아우크스부르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공격 완성도에서 격차가 명확한 매치업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에서 공을 따내는 순간 고레츠카가 한두 번의 터치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면서 템포를 끌어올린다. 케인은 미드존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측면이나 이선으로 연결해주며 상대 센터백을 따라 나가게 만들면서 라인 간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리세는 이 타이밍에 맞춰 오른쪽 측면과 안쪽으로 가며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내고 컷인 이후 슈팅이나 뒷선 침투를 향한 패스를 선택하면서 마무리 국면을 주도할 수 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볼을 빼앗긴 뒤 수비 리커버리가 느려 역습 상황에서 수적 열세로 몰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특히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공을 잃으면 야키치 혼자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쓰리백이 좌우로 끌려다니면서 박스 중심부가 텅 비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바이에른 뮌헨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겸하는 고레츠카와 측면에서 빠른 전환을 이끄는 올리세가 이런 구조를 정확히 겨냥해 역습을 주도할 경우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 조직은 재정비가 끝나기 전에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코어 방향성 자체는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기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기 흐름도 바이에른 뮌헨이 초반부터 템포를 주도하는 그림이 유력하다. 다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바이에른 뮌헨 승리 배당은 시장에서 메리트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업은 승무패 하나만 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전환 속도와 수비 리커버리 격차가 만들어낼 득점 환경을 생각하고 언더오버를 주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이 초반 리드를 잡을 경우 아우크스부르크가 라인을 올리면서 뒤가 더 크게 열리는 흐름까지 감안하면 득점수가 계속 누적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프랑크푸르트 vs 호펜하임
이번 매치는 전술 아이디어의 싸움이라기보다 그 전술을 90분 동안 구현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누가 더 많이 남겨두었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프랑크푸르트는 카라바오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이후 며칠 쉬지도 못한 채 리그 일정을 소화하는 상황이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복과 관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축구는 결국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감독이 요구하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경기장 안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종목인데 이번 일정은 그런 이상적인 조건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초반에는 의욕적으로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빌드업을 시도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서서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호펜하임은 충분한 회복과 준비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경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템포를 끌어올리거나 반대로 전반에는 탐색전을 가져가고 후반에 페이스를 높이는 선택까지 가능한 입장이다. 체력적 여유가 있는 팀은 압박을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한 번 더 달려나갈 수 있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도 더 많은 인원을 전방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를 만든다.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이 강점을 바탕으로 전방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을 걸고 아슬라니와 아부둘라후가 중원에서 두 번째 볼을 회수한 뒤 곧바로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공급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체력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크나우프 쪽 사이드와 백스리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하프 스페이스가 노출되고 여기서부터 호펜하임의 이선 자원들이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반복하며 찬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또한 강행군을 치른 팀은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포지셔닝에서 한두 걸음씩 늦어지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범하거나 세트피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호펜하임이 이런 지점을 파고들어 세트피스와 세컨볼 상황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기의 위치 에너지를 상대 진영에 고정시키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가 전술적으로 준비된 세트피스나 역습 패턴으로 한 번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그 빈도를 유지하기에는 체력적인 조건이 분명불리하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누가 더 전방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호펜하임 쪽이 보다 선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강행군을 치른 쪽은 안전하게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할수록 공격 전환 옵션이 줄어들고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뒷공간과 간격 관리에서 리스크가 커지는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반대로 호펜하임은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넓게 가져갈 수 있고 경기 흐름에 따라 압박 강도와 라인 높이를 조절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템포로 경기를 설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전술적 디테일 이전에 일정과 체력에서부터 이미 호펜하임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져 있는 한 판이라고 보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하이덴하임 vs 라이프치히 이 경기는 세컨드라인 조직력이 느슨한 하이덴하임과 그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라이프치히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이미 방향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하이덴하임은 피링거를 활용한 전방 타깃 플레이와 이선의 연계를 통해 득점을 노리지만 미드필더 수비 가담이 늦어지는 탓에 공을 잃는 순간마다 세컨드라인이 쉽게 붕괴되고 있다. 니에후에스가 중앙에서 최대한 버텨주려 해도 주변 미드필더들이 한 발씩 늦게 내려오는 사이 박스 앞 공간이 비어버리면서 수비 블록 안쪽이 허무하게 뚫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공을 탈취한 뒤 전개 속도를 한 번에 끌어올리며 중앙을 향해 직선적으로 파고드는 전환 패턴을 갖추고 있다. 바움가르트너가 하프스페이스에서 전진 드리블을 시작해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고 그 뒤를 카르도주와 하더가 박스로 침투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하이덴하임의 세컨드 라인이 느리게 복귀하는 순간마다 라이프치히는 박스 앞 공간을 차지한 뒤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컷백 타이밍을 맞출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하이덴하임의 간격 관리 문제와 체력 부담이 겹쳐 라이프치히의 공격 패턴을 차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전술 완성도와 전개 속도,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까지 종합하면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라이프치히 쪽에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마인츠오 vs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는 순위표만 보면 볼프스부르크가 여유있어 보이지만 실제 그라운드에서는 마인츠의 간절함이 전술적인 디테일 위에 덮어씌워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마인츠는 현재 강등권 17위에 묶여있어 단순한 승점 3이 아니라 구단의 미래와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경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부리그 강등은 전세계 중계가 붙는 분데스리가 TV 중계권료부터 유니폼 스폰서, 경기장 사이드 어보드 스폰서까지 모든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어떻게든 일부 리그에 살아남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고 마인츠 역시 오늘 경기를 그런 생존 싸움의 한가운데로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전술적으로는 3-5-2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중원에서 볼점유를 가져가면서도 흘러바우와 이재성의 움직임으로 볼프스부르크 수비 라인 뒤를 계속 두드리는 그림이 예상된다. 아미리가 전개축을 맡아 전진 패스와 세트피스로 흐름을 잡고 윙백들이 폭 넓게 올라가 압박에 가담하면 볼프스부르크의 더블 볼란치가 감당해야 할 수비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볼프스부르크는 개별 재능이 있는 공격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라인을 올렸을 때 세컨볼과 라인 간거리 관리에서 흔들리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원정에서 리듬이 꼬이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나가던 압박이 애매하게 멈추고 그 틈을 상대에게 역습 출발점으로 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마인츠는 이런 상대의 집중력 떨어지는 타이밍을 노려 세트피스와 세컨볼 상황에서 흘러바위의 몸싸움과 이재성의 박스 침투를 앞세워 골문을 두드리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못 버티면 정말 끝이다라는 인식이 선수단 내부에 자리 잡을수록 한 발 더 뛰는 수비, 한 번 더 따라가는 압박, 몸을 던지는 태클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인츠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술과 심리, 리그 상황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마인츠 쪽으로 균형이 조금 더 기운 승부로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인츠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홀리 vs 토트넘 이번 경기는 전방 압박과 역습 설계가 분명한 쪽과 챔피언스리그 일정 여파로 공수 간격이 무너진 쪽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전술적 상성이 뚜렷하다. 벌리는 3백과 더블 볼란치를 기반으로 후방 숫자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에드워즈와 윙백, 브로야를 축으로 전방 압박과 역습 타이밍을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를 선호한다. 반대로 토트넘은 도르트문트전 이후 체력 소모가 심한 상황이라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려 전방 압박을 지속하기보다는 애매하게 내려선 상태에서 라인 간격만 벌어지는 그림이 나올 위험이 크다. 중원이 전진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수비 라인이 제때 따라 올라오지 못하면 미들존과 수비 라인 앞이 동시에 비는 구간이 생기고 이 공간이 상대 공격수와 이선 자원에게 그대로 노출된다. 바로 이 틈을 벌리가 파고들 수 있다. 에드워즈는 단순히 측면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변칙적인 전방 압박 동선을 통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 패스 루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번만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빼앗으면 우고 축구가 곧바로 전진 패스를 연결하고 브로야와 반대측 윙이 동시에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숫자 우위를 만드는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에서 공을 풀어가려 하겠지만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을 잃는 순간마다 전환 속도가 한 박자씩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벌리의 3-4-3은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빠른 구조라 탈취 후 두세 번의 패스만으로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직선적인 역습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공격적으로는 콜로 무아니와 마티스 테레스피드가 벌리 뒷공간을 위협할 여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토트넘의 현재 문제는 바로 이 빌드업 구간에서 공을 오래 쥐고 있을 만한 체력과 간격 유지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전방과 중원, 수비 라인이 한 몸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라인이 갈라진 상태에서 공격에 나섰다가 공을 잃으면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소지가 크고 벌리는 교체 자원의 에너지를 활용해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토트넘의 실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점유율이나 이름값이 아니라 체력과 공수 간격 관리 그리고 전방 압박 이후 역습 완성도에서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방향이 갈릴 것이다. 현재 흐름과 전술적 상성을 함께 감안하면 벌리가 홈에서 압박과 역습을 앞세워 토트넘의 실수를 공략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벌리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풀럼 vs 브라이턴 HA 이번 매치는 어느 한쪽이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림보다는 서로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한 발 물러선 운영을 선택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승률 수치만 보면 풀럼이 아주 근소하게 앞선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두 팀 모두 공격에서 모험을 걸기보다는 수비 조직부터 챙기는 공통점이 뚜렷하다. 풀럼은 3백과 중원을 좁게 두고 박스 앞 공간을 막아두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중앙에서 간단히 파고들어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다. 브라이튼 역시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정리한 뒤 상대가 깊게 올라오지 않으면 굳이 라인을 높여서 승부를 걸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 양쪽 모두 최전방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상황이라 전반부터 슈팅 수가 많이 쏟아지기보다는 박스 바깥에서 볼만 돌리다 끝나는 장면이 자주 반복될 수 있다. 풀럼은 히메네스를 축으로 한 전개 과정에서 박스까지 공을 운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더라도 마지막 선택에서 한 번 더 접거나 무난한 패스를 택하는 순간 수비에게 각을 다치는 경우가 많다. 브라이튼 또한 미토마가 한두 번 날카롭게 파고들 수는 있겠지만 팀 전체가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흐름이 이어지면 중원에서 볼 소유는 번갈아 가져가면서도 결정적인 장면은 제한된 숫자로만 나오게 된다. 이런 경기에서는 한쪽이 크게 틀어지는 장면이 없으면 선수들 스스로도 지지 않는 경기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승부를 걸기보다는 안전하게 승점을 나누는 선택으로 기울 수 있다. 득점이 많이 나올 만한 구조도 아니다. 수비는 안정적인데 공격이 답답한 팀들이 맞붙는 만큼 큰 스코어보다는 골이 많이 터지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결국 이 매치는 화끈한 공격전보다는 루즈한 템포 속에서 서로를 무너뜨리지 못한 채 조용하게 마무리될 그림을 먼저 떠올리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맨체스터시 vs 울버햄프턴 이 경기는 전형적인 상하위권 구도처럼 보이지만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맨시티의 방향 전환 전개와 울버햄튼의 중원 압박 불균형이 맞부딪히는 경기다. 울버햄튼은 이미 시즌 동안 41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권까지 떨어졌고
단순한 실점 수치 이상으로 수비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중원 압박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지만 한 번 압박이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 커버가 늦어지고 하프 스페이스와 반대 사이드가 통째로 열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선수들이 한쪽 방향으로 몰릴 때 다른 지역 커버 플레이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 틈이 상대에게는 곧바로 오픈 찬스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맨시티는 이런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기에 가장 적합한 타입의 팀이다. 필포드는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더라도 한 번의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벗겨내고 반대 방향으로 전개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낸다. 베르나르도 실바 역시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탈압박 후 반대 전개를 선택하는데 능숙해. 두 선수가 동시에 그라운드 위에 있으면 방향 전환의 속도와 정확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 울버햄튼이 전방 압박을 들어가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포든과 베르나르도 실바가 방향 전환 타이밍을 읽고 반대 전환 전개를 야무지게 시도한다면 결국 넓은 공간을 향한 오픈 찬스가 열리며 득점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맨시티는 한 번 반대 전환에 성공한 뒤 풀백과 윙이 겹쳐 올라가 2대1 구도로 측면 수적 우위를 만들고 그 뒤 컵백이나 낮은 크로스로 박스 안 혼란드를 향해 공을 밀어넣는 패턴을 노린다. 울버햄튼의 300은 박스 안 숫자를 맞추는데 집중하지만 중원의 회복 속도가 느리면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비고 이 지점에서 맨시티 미드필더들이 자유롭게 볼을 만지는 장면이 늘어난다. 한 번, 두 번 방향 전환이 성공할수록 울버햄튼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은 점점 무거워지고 압박 강도는 떨어지는 반면 맨시티의 패스 템포는 오히려 빨라진다. 이렇게 되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일정 리스크를 감수하고 라인을 올려도 볼을 빼앗기는 순간보다 울버햄튼 수비 블록을 찢어놓는 장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구도가 된다. 결국 전술 구조와 미들 블록의 완성도, 방향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 능력을 모두 합쳐보면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맨시티 쪽으로 더 심하게 기울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발렌시아 vs 에스파뇰. 이 경기는 느린 전개로 답답한 공격을 이어가는 발렌시아와 템포 변화 한 번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려는 에스파뇰의 대결이다. 발렌시아는 벨트란과 안드레 알메이다를 중심으로 미드필드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경기를 풀어가지만 전진 패스 타이밍이 한두 박자씩 늦어지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다. 볼 점유율이 높게 나오는 경기에서도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허용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 그 결과 박스 안에서의 결정적인 찬스 수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루이스 리오아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크로스를 노리지만 정지된 블록을 상대로 혼자 힘으로 판을 뒤집기에는 부담이 크다. 반면 에스파뇰은 엑스포지토가 중원에서 방향만 한 번 잘 바꿔주면 곧바로 하비 푸아도에게 공을 연결해 속도를 올리는 패턴을 선호한다. 하비 푸아도가 템포를 높여 순간적으로 볼을 끌고 나가면 발렌시아는 느린 전환 속도 탓에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치며 커버에 나서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인 간 간격이 더 크게 벌어지는 위험에 노출된다. 키케 가르시아는 이때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등지는 플레이를 통해 수비수를 끌어내고 그 뒤 공간으로 하비 푸아도나 측면 자원이 파고드는 2차 움직임이 살아날 수 있다. 발렌시아는 리그 17위까지 추락한 순위가 말해주듯 점유율에 비해 실질적인 위협이 부족하고 역습을 방어하는 구조도 완성도가 떨어진다. 특히 공격 전개에서 측면으로만 볼을 돌리다 크로스로 마무리하는 단조로운 패턴에 머무르면 에스파뇰의 두 줄 수비에게 중앙이 완전히 봉쇄되는 구도가 쉽게 나온다. 에스파뇰은 낮은 블록에서 버티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탈압박 한 번에 곧바로 전방으로 볼을 밀어넣으며 경기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라인 간 간격이 벌어진 발렌시아의 허리를 향해 하비 푸아도가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올 수 있고 그때마다 발렌시아 수비는 뒷걸음질치며 박스 안에서 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파울 유도와 세트피스, 세컨드 찬스까지 포함해 에스파뇰이 골문 앞에서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강등권 바로 위에 위치한 발렌시아는 실점에 대한 공포가 커 공격에서 과감성을 잃기 쉽고 반대로 에스파뇰은 상대의 부담을 역이용해 더 자유롭게 템포를 조절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점유율 숫자보다 템포 변화와 직선적인 전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비 푸아도의 드리블과 엑스포지토의 전진 패스를 앞세운 에스파뇰 쪽이 발렌시아보다 더 위협적인 그림을 그릴 여지가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발렌시아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아약스 vs FC 볼렌담. 이 경기는 한마디로 말해 중원 압박 라인이 버티느냐 무너지느냐의 승부다. 폴렌담이 시즌 내내 보여준 높은 압박 라인은 초반에는 볼 탈취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다. 라인이 위로 올라간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전후반을 통틀어 계속 넓은 구역을 뛰다 보면 승부처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아약스의 에이스 글러우가 진가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글러우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는 타이밍 감각이 탁월하고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의 질이 높기 때문에 폴렌담 수비형 미드필더 뒤에 생기는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자원이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압박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못하면 글러우는 그 틈에서 공을 받아 돌베르 쪽으로 직선적인 패스를 찔러 넣거나 클라센과의 원투 패스로 박스를 향해 직접 전진할 수 있다.
결국 승부처 타이밍에 폴란담 중원 라인이 기동력을 잃고 제대로 뛰지 못하는 구간이 찾아온다면 아약스 입장에서는 하프 스페이스와 포백앞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구도가 열린다. 그렇게 되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돌베르와 이선 자원들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창출될 공산이 크다. 아약스는 짧은 패스와 측면 전개를 통해 상대 블록을 넓힌 뒤 다시 중앙으로 파고드는 패턴을 즐겨 사용하는 팀이라 폴란담의 벌어진 간격을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대로 폴란담은 베어만을 향한 롱볼과 웨를러스의 측면 돌파로 역습성 찬스를 노리겠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는 순간마다 더 큰 위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폴란담 수비형 미드필더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진다면 아약스의 중원 자원들은 더 여유있게 시야를 확보하고 박스 근처에서 슈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 단순히 점유율에서 앞선다는 수준을 넘어 유효 슈팅과 득점 기대값에서 아약스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스타드렌 vs FC 로리앙 이 매치는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과 중앙 순원이 느려 템포를 잃는 팀의 정면 충돌이다. 스타드렌은 메를랑을 축으로 중원에서 패스를 빠르게 돌려주면서 한두 번의 방향 전환 이후 하프 스페이스로 공을 찔러 넣는 패턴을 자주 준비한다. 메를랑이 템포를 끌어올려 패스를 빠르게 돌린다면 상대 센터백과 윙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길어지고 결국 박스 근처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때 엠볼로는 수비 라인 사이에서 타이밍을 재다가 한 번에 파고들어 마무리를 노리고 무사 알타마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들며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하는 전개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로리앙은 카디오와 파지스를 거치면서 중앙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경향이 있어 스타드 렌의 전방 압박을 받는 순간 정면에서 볼을 빼앗기거나 터치라인 쪽으로만 몰리는 장면이 잦아질 수 있다. 그래서 스타드 렌 입장에서는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공을 탈취한 뒤에는 메를랑을 중심으로 두세 번의 빠른 패스만 연결해도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로리앙이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촘촘히 가져가더라도 중앙 볼 순환이 느리기 때문에 다시 전진하려 할 때마다 스타드 렌의 미드필더 라인이 압박각을 잡고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점유율 자체는 어느 정도 나눠갔더라도 위협 지역에서의 터치 수와 슈팅 볼륨은 스타드 렌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조절이 가능한 쪽은 스타드 렌이다 보니 한번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수비 숫자를 맞춰두고 역습 위주로 경기 운영을 바꾸는 선택지도 존재한다. 로리앙 입장에서는 수마노에게 빠르게 공을 공급하지 못하면 공격이 전개되기 전부터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스타드 렌의 역습에 노출되는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에서의 볼 순환 속도와 템포 조절 능력, 하프 스페이스 침투 완성도에서 이미 격차가 드러나 있는 매치업이라 흐름이 길어질수록 스타드 렌 쪽으로 기대값이 점점 더 쏠리는 구도가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타드 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피오렌티나 vs 칼리아리 이번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중위권과 강등권 사이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등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경기에 가까운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다. 피오렌티나는 현재 리그 17위, 같은 승점의 레체와 골득실 차로만 순위를 갈라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 하나가 곧바로 강등권 재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선수단 전체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게 화려한 공격 축구를 시도하기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 숫자를 먼저 맞춰놓은 뒤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승점 3점을 노리는 현실적인 경기 운영이 최우선 순위가 된다. 그래서 피오렌티나는 초반부터 크게 라인을 올리지 않고 만드라고라를 수비 라인 바로 앞에 세워 4-1-4-1에 가까운 형태로 수비 블록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려앉는 수비진은 어느 팀이든 쉽게 공략하기 어렵다. 칼리아리 입장에서도 볼 점유율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박스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패스 루트가 막히고 다시 뒤로 빼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지토르본보의 드리블과 킬릭소이의 침투가 위협적인 건 맞지만 박스 앞에서 피오렌티나의 미드필더 라인이 촘촘하게 서 있을 경우 개인 능력만으로 벽을 허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반대로 피오렌티나는 수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면서도 역습 상황에서는 구드문드 손의 킥과 모이스킨의 타이밍 맞는 침투를 활용해 적은 숫자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칼리아리가 답답함에 라인을 한두 걸음씩 더 끌어올리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 이때 피오렌티나는 좌우 측면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전방으로 찔러 넣는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인 역습으로 칼리리를 한 번에 찌를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리그든 시즌 막판이 다가오면 강등 버프는 과학이라는 말이 계속 회자된다. 떨어지느냐, 잔류하느냐가 걸려있는 팀의 집중력과 몸싸움 강도는 평소 리그 경기와는 결이 다른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번 경기 역시 피오렌티나는 강등 위기라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극대화된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90분 동안 몸싸움과 세컨볼 경합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모습이 나올 여지가 크다. 칼리아리가 전개 과정에서 더 많은 볼을 소유하더라도 최종 박스 안에서의 공간은 피오렌티나가 수적으로 채워놓은 상태라 실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시간과 흐름을 자신들 쪽으로 가져가려는 보수적인 운영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얼마나 많이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티고 한 번 온 찬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싸움이 될 공산이 크고, 그런 유형의 승부에서는 강등 버프를 등에 업은 쪽이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오렌티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본머스 vs 리버풀. 이 경기는 네임밸류와 전력만 보면 리버풀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만, 일정과 전술적 상성, 빌드업 구조를 뜯어보면 본머스에게도 충분히 균열을 띠를 기회가 열려있는 매치업이다. 리버풀은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주축 자원들의 회복 시간이 짧고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이 흔들리고 후방 빌드업이 유자 형태로만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전진 패스각이 막히고 비르츠와 각포, 소보슬러이 모두 볼을 받는 위치가 점점 뒤로 당겨지게 된다. 본머스는 이 지점을 정조준할 수 있는 카드로 세메뉴를 가지고 있다. 세메뉴가 터치라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크루피와 짧은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 순간 리버풀 수비형 미드필더 뒷공간과 센터백 앞 공간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 이때 에바니 우송이 수비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뒷공간을 위협하고, 반대쪽 이선 자원이 박스 근처로 동시 침투를 가져가면 본머스는 적은 패스 횟수로도 강한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리버풀은 플래너가 막히는 순간, 즉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거나 본머스가 중원에서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마다 뒤로 공을 돌리는 유자 빌드업에 갇혀 경기 템포를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전방에서 무리한 압박을 계속 걸었다가는 후반 들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며 본머스에게 역습 출발점을 내줄 가능성이 커진다. 본머스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과도하게 올려 정면 승부를 보기보다는 중간 블록에서 압박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리버풀의 답답한 빌드업을 유도한 뒤 탈취 순간에 세메뉴를 중심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시나리오가 이상적이다. 세메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크루피의 전진 패스와 에바니 우송의 침투가 살아나고, 그 과정에서 리버풀의 더블 볼란치 앞 공간이 점점 더 넓게 열릴 수 있다. 리버풀이 이름값에 비해 경기 내내 높은 강도로 압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본머스의 역습 성공률과 공격 점유 시간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의 개인 기량이 순간적으로 터질 변수는 항상 존재하지만, 전술적 플랜과 체력, 빌드업 안정감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에서 오히려 본머스가 흐름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일반적인 이미지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강호의 이름값보다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와 빌드업이 막혔을 때 누가 더 빨리 해법을 찾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본머스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세비야 vs 빌바오.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대결이 아니라 강행군 일정과 크로스 수비 불안이라는 빌바오의 약점을 세비야가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다. 세비야는 3-4-3에서 윙백과 측면 공격수가 동시에 라인을 올리는 구조를 바탕으로 박스 안 숫자를 늘린 상태에서 크로스를 쏟아붓는 패턴을 자주 가져간다. 이삭 로메로는 수비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침투와 근거리 마무리 감각이 좋기 때문에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니어파 포스트를 번갈아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빌바오 센터백들을 계속 흔들 수 있는 카드다. 백구의 페르난데스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때로는 직접 크로스를 올리고 때로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세컨볼 상황에서 슈팅을 노릴 수 있는 에이스다. 빌바오는 아탈란타 원정 이후 큰 회복 시간 없이 라리가 일정으로 복귀하는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에서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은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한 뒤 박스 안에서의 첫 경합 이후다. 최근 빌바오 중앙 수비진은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의 위치 선정과 클리어링이 불안정하고, 공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채 박스 안에서 몇 차례 튕기다가 상대 이선에게 흘러가는 패턴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세비야 입장에서는 이 포인트를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 윙백과 측면 공격수가 번갈아 크로스를 올리고 이상 로메로가 1차 경합에 관여한 뒤 팩구에 페르난데스가 박스 안팎 경계 지점에서 세컨볼을 기다리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득점 기대값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빌바오 수비가 체력 저하로 반박자씩 늦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후반 구간에는 크로스를 걷어낸 공이 팩구에 페르난데스 쪽으로 흘러 들어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는 반박자 빠른 터치와 슈팅 타이밍으로 박스 안 혼전 상황을 단숨에 득점 찬스로 바꾸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 번 각이 열리면 경기 흐름이 순식간에 세비야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다. 빌바오는 원래라면 니코 윌리엄스의 전환 속도와 산세티의 패스를 활용해 역습으로 경기 흐름을 바꿔야 하지만, 체력 부담이 큰 일정에서는 라인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라인을 올리지 못하면 구르제타니코 윌리엄스 산세티의 장점이 후방 깊은 위치에 묶여버리고,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뒷공간과 크로스 수비에서 실책이 나올 위험이 커지는 딜레마가 생긴다. 결국 이 경기는 세비야가 측면에서 템포를 올려 크로스 볼륨을 꾸준히 쌓아 올리기만 해도 빌바오의 체력 저하와 크로스 수비 불안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팩구의 페르난데스가 박스 안온전 상황을 절묘하게 역이용해 세컨볼을 가져오고 이상 로메로와의 호흡으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슈팅 장면을 만들어낸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흐름은 세비야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높다. 체력적인 여유와 크로스 패턴의 반복, 그리고 빌바오 센터백 라인의 불안까지 고려하면
이 매치는 세비야가 집요하게 두드리면 결국 열린다는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세비야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유니온 베를린 vs 도르트문트. 이 경기는 한쪽은 체력이 방전된 상태에서 느린 빌드업을 끌고 나와야 하고 다른 한쪽은 전방 압박과 활동량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팀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상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초반 몇 분 동안은 도르트문트가 개인 기량을 활용해 볼 점유를 가져가려 하겠지만 주중 일정 여파로 인해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압박 속도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니온 베를린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방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리며 도르트문트의 첫 출발 지점을 센터백과 수미 라인으로 설정하고 압박 트랩을 준비해 둘 것이다. 도르트문트가 후방에서 느리게 볼을 돌리는 순간 일리치와 버크가 동시에 전진해 패스 방향을 한쪽으로 틀어놓고 그 다음 패스를 읽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 탈출을 노리는 장면이 예상된다. 캐디라는 그 바로 뒤에서 수비 라인 앞으로 올라와 두 번째 압박을 걸며 실책성 패스로 흘러나온 공을 빠르게 걷어들여 다시 공격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때 도르트문트의 삼선 라인에서 나오는 짧은 패스 실수는 곧바로 치명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전방 압박으로 공을 뺏기는 위치가 이미 하프라인 근처이기 때문에 일리치와 버크가 공을 잡는 순간에는 상대 박스까지 남은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수비 라인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뒷걸음을 쳐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여기에 도르트문트는 토트넘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은 탓에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회피를 위한 움직임과 복귀 속도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전방 압박과 제공권 싸움에서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끝까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라 후반에도 세컨볼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꾸준히 찬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림이다. 기라시와 아데예미의 개인 능력만 놓고 보면 도르트문트가 언제든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팀인 것은 사실이지만 빌드업 템포가 느리고 후방에서의 실수가 잦은 구조가 그대로라면 그 한 방이 나오기 전에 흐름이 먼저 꺾일 위험이 훨씬 크다. 특히 도르트문트가 라인을 올려 득점을 노리는 타이밍이 오히려 우니온 베를린에게는 역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진 순간 일리치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고 버크가 그 옆을 파고드는 식의 전개가 반복되면 체력이 떨어진 도르트문트 수비는 대응 속도가 한 템포씩 뒤처질 수밖에 없다. 세트피스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은 제공권과 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찬스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반부터 압박 강도와 실책 유도, 세컨볼과 세트피스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우니온 베를린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네이메언 vs FC 즈볼레. 이 경기는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즈볼레의 수비 라인 뒤, 그 뒷공간을 네이메언이 얼마나 날카롭게 공략할 수 있느냐로 핵심이 압축된다. 네이메어는 3-4-1, 이 구조 속에서 오가와와 우아이사 투톱 조합을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을 모두 활용한 다양한 침투 패턴을 준비해두고 있다. 체리가 이 선에서 볼을 잡는 순간 단순히 옆으로 돌리는 패싱이 아니라 곧바로 전방을 향한 직선적인 패스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높은 라인을 잡는 상대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구조다. 즈볼레는 공격 시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지만 세컨드 커버와 리바운드 처리에서 미세한 타이밍 차이를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비 뒷공간을 상대 공격진들에게 오픈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이 구간을 겨냥한 침투 한두 번만 통하더라도 곧바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으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네이메온의 에이스 우아이사가 오프 더 볼 무브먼트로 타이밍 침투를 성공시킨다면 결국 결정적인 골키퍼 1대1 찬스가 여러 차례 발생될 것이다. 특히 3-4-1-2의 투톱 구조는 한 명이 내려와 볼을 받는 척하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다른 한 명이 그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엇갈림 침투를 반복할 수 있어 라인 컨트롤이 느린 팀에게는 최악의 상성이다. 즈볼레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유지해야 점유 싸움에서 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라인을 내리면 팀 색깔이 사라지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일정 수준의 주도권을 잡더라도 라인이 점점 올라가는 순간마다 네이메온의 침투 패턴이 더 위협적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체 카드 자원도 네이메온의 교체 자원 퀄리티가 더 뛰어난 상황이라 후반 들어서도 스피드를 유지하거나 다른 유형의 공격수를 투입해 뒷공간을 계속 두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즈볼레는 교체 이후에도 수비 안정감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흐름을 보여왔고 오히려 라인 간 간격이 더 벌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자주 나타났다. 그래서 후반 60분 이후에는 네이메온이 체력 우위와 교체 카드의 신선도를 활용해 우아이사와 이선 자원들의 침투를 더 과감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결국 전술적인 상성과 스쿼드 운용, 교체 카드의 퀄리티까지 모두 합쳐보면 이 경기는 네이메온이 흐름을 잡고 승부를 마무리하기에 좋은 타이밍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네이메온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르아브르 AC vs AS 모나코. 이 경기는 이름값과 브랜드 이미지는 AS 모나코 쪽이지만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르아브르가 충분히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구도다. 르아브르는 4-1-3, 이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케츠타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의 각을 잡고 수마레와 만빈비가 폭과 깊이를 동시에 책임지는 형태로 공격의 뼈대를 세운다. 특히 만빈비는 하프 스페이스와 최전방 사이를 가로지르며
상대 1선과 2선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그 공간을 빠르게 점령하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반대로 AS 모나코는 주중 챔피언스리그를 위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러 스페인까지 다녀온 일정 때문에 단순한 피로도가 아니라 회복 속도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미나미노의 이탈로 2선에서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과 연계 능력이 빠진 것도 치명적이다.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골로빈과 아클리오체가 더 아래까지 내려와 볼을 받는 장면이 늘어날수록 비에레트는 전방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면 공격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공을 잃었을 때는 수비 전환 역시 한 박자씩 늦어지면서 중앙 공간이 상대에게 열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최근 AS 모나코는 전방 압박이 한 템포 늦어지며 1선과 2선 간격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서 상대 미드필더에게 전진 패스와 전개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아지고 있다. 르아브르는 바로 이 지점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팀이다. 케츠타가 12선 사이 빈 공간에서 볼을 받아 방향을 전환하면 수마레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고 만빈비가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점령하며 슈팅각을 만들어갈 수 있다. AS 모나코의 최종 수비 라인이 재정비되기도 전에 박스 앞에서 한두 번의 패스로 슈팅 타이밍이 열리는 장면이 충분히 그려진다. 또한 모나코는 유럽 일정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경기 막판에는 르아브르의 교체 카드와 추가 침투가 더 위협적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 이름값만 놓고 강호 쪽으로 따라붙기보다는 일정 부상 전술 흐름을 모두 감안하고 르아브르의 업셋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르아브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PSV BS NAC 브레다 이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얼마나 일찍부터 중원을 장악하고 비어르만을 중심으로 전환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초반에는 브레다가 윙백을 적극적으로 전진시키며 측면 압박을 강하게 걸어 올 것이고 때문에 아인트호벤도 빌드업 시작 구간에서 다소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도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인트호벤은 센터백과 수미라인이 비어르만에게 공을 투입하는 루트를 여러 개 준비해두는 팀이라 한 번만 중앙에서 전진 패스를 성공시킨다면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비어르만이 중원에서 고개를 들고 전환 타이밍을 잡는 순간 브레다의 수비 간격은 넓게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와 풀백 뒤 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페리시치는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페피는 수비 라인 뒷공간을 향해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면서 두 자원이 번갈아 수비 뒷라인을 찢는 패턴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브레다는 측면 압박 강도는 유지하면서도 중앙으로 좁히는 순간 조직력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공 주변에 인원이 몰리는 동안 반대편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아인트호벤이 한쪽 측면으로 볼을 끌어당긴 뒤 비어르만을 거쳐 반대측으로 전환하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브레다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이 계속 늦게 따라가며 뒤쫓는 입장이 될 공산이 크다. 세컨볼 경쟁에서도 아인트호벤이 더 많은 인원을 중원에 배치해두는 만큼 흘러나온 볼을 다시 걷어들이며 공격을 이어가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는 역습 상황에서 수마노와 브림의 움직임을 활용해 위협적인 장면을 간헐적으로 만들어낼 여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비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무너지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실점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아인트호벤이 선제 득점을 기록하는 순간부터는 브레다가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압박 타이밍을 완전히 고쳐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비어르만의 전환 패스와 페리시치의 측면 돌파, 페피의 박스 안 결정력이 한 번 더 결합되면서 추가 득점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브레다가 수비 간격을 좁게 가져가며 블록을 낮추더라도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뒤엉키는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인트호벤의 이선 자원들이 박스 앞 공간에서 자유롭게 볼을 다루는 장면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전환 타이밍을 주도권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팀과 압박이 흐트러지는 순간마다 간격이 와해되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양 팀의 조직력 차이가 스코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인트호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US 레체 BS 라치오 이 경기는 전방 압박 출발은 빠르지만 후방 라인이 따라붙지 못하는 레체의 구조적 문제와 그 틈을 라치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찌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레체는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려 하겠지만 수비 라인과 세컨드 라인이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는 바람에 중원 앞 공간이 넓게 열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전방에서 한 번 헛발이 나오면 라마단이 혼자 넓은 구역을 커버해야 하고 그 사이에 피에로티 주변 공간이 비면서 상대 이선에게 자유로운 볼 터치가 허용된다. 그래서 세컨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중원이 쉽게 뚫리는 장면이 누적되며 강등권 18위까지 떨어진 흐름이 설명된다. 반면 라치오는 중원에서 로벨라가 빌드업의 첫 관문을 풀어주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이삭센이 템포를 잡은 뒤 전진하는 그림을 반복해왔다. 라치오의 에이스 이삭센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타이밍을 잡고 전진한다면 레체의 수비 블록이 정비되기 전에 곧바로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파고들며 유효 슈팅으로 연결될 여지가 충분하다. 노슬린의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과 이삭센의 전진 드리블이 겹치는 순간 레체에 벌어진 세컨드 라인 사이 공간은 그대로 라치오의 슈팅존으로 변한다. 레체는 순위표 때문에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이어 가다 라인 간 균형이 더 무너지면 오히려 라치오의 전환 속도에 말려들 위험이 크다.
브라치오는 굳이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잡기보다는 중원에서 압박을 흡수한 뒤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전방 3명에게 빠르게 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레체가 홈 관중 앞에서 초반부터 과감하게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후방 라인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는 더 크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때 로벨라가 전환 패스를 한 번만 정확히 꽂아 넣으면 이삭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고 전진하는 장면이 자주 만들어질 것이고 두세 번의 패턴만 통해서도 유효 슈팅이 금세 쌓일 그림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체의 체력이 떨어지면 전방 압박의 속도는 늦어지고 그럼에도 라인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 때문에 간격은 더 벌어질 수 있다. 브라치오는 이 구간을 노려 이삭센과 노슬린 쪽으로 역습의 방향을 집중시키며 한 번의 역습에 두세 번의 슈팅을 몰아치는 식으로 승부의 추를 기울이려 할 것이다. 결국 전술적인 구조와 팀 스타일, 그리고 양팀의 순위 상황을 모두 합쳐보면 이 경기는 라치오 쪽이 경기 흐름을 컨트롤하며 결과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더 큰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체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비아레알 vs 레알 마드리드.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라인 간격 관리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비아레알은 초반부터 투톱과 사이드 미드필더가 강하게 달려들며 레알 마드리드의 빌드업 리듬을 끊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 초반 몇 분 동안은 레알 수비진이 뒤에서 공을 돌리며 압박을 피하는 데 집중하고 롱볼이나 단순 클리어로 한 번씩 위기를 넘기는 장면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레알 마드리드는 파레오가 없는 쪽, 즉 비아레알의 압박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구역을 찾아 패스 방향을 조절하며 전방 압박을 한두 번씩 공허하게 만드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전방 압박에서 힘을 쏟은 비아레알 선수가 복귀하기 전에 뒷라인이 제때 따라 올라오지 못하면 미들존과 수비라인 앞이 동시에 비는 구간이 생긴다. 바로 이 틈을 주드 벨링엄이 노릴 가능성이 크다. 벨링엄은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을 타이밍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 비아레알의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그 사이 지점을 선점하려 할 것이다. 여기서 한 번만 프리로 공을 잡으면 벨링엄은 지체 없이 전진 드리블을 선택하거나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리며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다. 비아레알이 이 슈팅각을 막기 위해 수비수를 한 명 더 튀어나오게 만들면 그 순간 포백의 균형이 깨지고 은바페나 비니시우스 쪽으로 치면 하프 스페이스를 향한 침투 루트가 동시에 열린다. 그래서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벨링엄에게 중거리 슈팅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라인을 압축해야 하지만 그려지는 그림은 결국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더 안정적인 빌드업 시간을 허용하는 딜레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상대 압박이 느려지는 순간마다 짧은 패스로 중앙을 관통하거나 풀백과 윙을 활용해 측면까지 전개한 뒤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며 공격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비아레알의 전방 압박 성공률이 떨어지면 벨링엄의 중거리 슈팅과 세컨라인 침투 빈도는 더 늘어나고 박스 안에서는 은바페와 비니시우스가 느슨해진 마킹을 상대로 1대1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흐름이 누적되면 비아레알의 포백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며 박스 안을 지키는데 급급해지고 그 과정에서 중거리와 컷백, 박스 안 슈팅까지 다양한 루트로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 기회가 늘어나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트벤테 vs 엑셀시오르. 이 경기는 트벤테의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엑셀시오르의 후방 빌드업 불안정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엑셀시오르는 최근 경기들에서 삼성과 이선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고르지 못해 압박이 들어올 때 인사이드 패스 한두 번만 막혀도 빌드업이 끊기며 실점 위기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트벤테 입장에서는 람머스와 이선 자원들이 압박 타이밍만 잘 맞춰도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공을 받을 때 등을 지고 압박을 받는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때 로치와 이선 중앙 자원들이 미리 라인 사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온 패스를 인터셉트한다면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 슈팅각을 확보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벤테는 바이드만을 축으로 하는 더블 볼란치가 전방 압박 이후에도 빠르게 라인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세컨볼 상황에서 상대보다 반박자 먼저 반응하는 장면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 반면 엑셀시오르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압박에 흔들리는 순간 이선 라인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느라 공격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고 베르그라프와 나우요크스가 높은 위치에서 받는 상황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트벤테가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려 압박 강도를 유지한다면 엑셀시오르는 후방에서부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더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다가 결국 전진 의지가 꺾이는 흐름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 여기에 교체 카드로 준비된 피아차가 후반 승부처에 투입되면 드리블 돌파 한 번으로 수비두를 묶어두고 측면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파울 유도와 슈팅 찬스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축구팬들이 흔히 말하는 크랙 타입으로 경기의 템포와 분위기를 단 한 번의 개인기와 돌파로 바꿔놓을 수 있는 어급 슈퍼서브 자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엑셀시오르의 삼성과 이선 간격이 더 벌어지고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찾아오면 피아차의 드리블과 컷인 패턴은 그대로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트벤테는 기본적인 수비 조직력과 더블 볼란치의 커버 능력, 그리고 박스 앞 압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점 리스크를 일정 수준 통제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여유가 있다.
반대로 엑셀시오르는 빌드업 단계에서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간단한 패스 선택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라 강한 압박을 완전히 벗겨내고 연속 공격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 구조라인 간격 교체 전력까지 포함해 트벤테 쪽이 상대 약점을 명확히 찌를 수 있는 무기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경기라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트벤테의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마르세유 vs 알시랑스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의 맞대결이 아니라 박스 근처에서의 간격 관리와 세컨볼 대처 능력이 어느 쪽에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지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다. 마르세유는 이름값 있는 공격 자원들을 앞세워 언제든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팀이지만 최근 수비 블록 내부의 간격이 벌어지며 두 번째 공 처리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쓰리백과 더블 볼란치 사이 공간이 애매하게 비는 구간이 생기면 클리어링 이후 볼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박스 앞에서 혼전 양상이 길어지는 패턴으로 이어진다. 이때 세컨볼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어지면 상대 이선 자원이 흘러나온 볼을 잡아 곧바로 슈팅이나 전진 패스로 연결할 수 있는 각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랑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 준비가 된 팀이다. 토마소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는 감각뿐 아니라 박스 밖에서 튀어나오는 볼의 낙하 지점을 미리 읽고 움직이는 유형이라 마르세유가 애매하게 걷어낸 볼을 그대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에두아르와 토빈이 박스 안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며 수비 라인을 뒤로 눌러두면 박스 바깥에는 자연스럽게 토마손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마르세유가 이를 의식해 라인을 더 촘촘하게 좁히면 랑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박스 안쪽으로 파고드는 패턴을 강화할 수 있고 반대로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을 겨냥한 침투 패턴을 꺼낼 수 있다. 결국 마르세유는 공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릴수록 수비 블록 내부 간격이 다시 벌어지고 세컨볼 대처가 느려지는 기존 문제를 또다시 드러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랑스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끝까지 가져가기보다는 중원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마르세유의 어설픈 클리어링과 혼전 상황을 기다리는 선택도 가능하다. 한번 제대로 안쪽 간격이 벌어진 장면에서 토마손의 묵직한 중거리 슈팅이 터지면 경기 흐름은 순식간에 랑스 쪽으로 쏠릴 수 있고 이후에는 랑스가 자신들의 블록 조직력을 앞세워 리드를 관리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럼에도 마르세유의 공격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후반을 통틀어 오바메양과 그린우드가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어낼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세컨볼 경쟁과 박스앞 정리 능력, 그리고 블록 간격 유지라는 세 가지 축에서 랑스 쪽이 더 안정적인 답을 갖고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토마손의 중거리 슈팅과 이선 침투는 마르세유 수비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변수로 남게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